아쿠아플래넷 제주라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홍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제가 이제 2011년에 서울대 수의학과를 졸업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학교를 다닐 때부터 해양동물에 그리고 이제 수생동물에 워낙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학교를 다니는 도중에도 이제 자원봉사로 미국이랑 캐나다에서 해양동물 구조 치료기관에서 교육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도 했고요.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나서도 국내에서는 배울 기회가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 캐나다, 일본 이렇게 세 군데에서 제가 익스턴십을 배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해인 2012년에 이제 아쿠아플래넷 제주 제가 지금 있는 곳에 근무하게 되었고, 근무하고 난 후에 지금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10년 동안에 여기서 해양동물 수의사로 계속 수족관 수의사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에 순서예요. 먼저 이제 수의 쪽에 대해서 수의사 자격증을 딴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일하는 수족관 수의사가 뭔지, 그 수의사의 역할이랑, 그다음에 만약에 수족관 수의사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 순서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수의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의사 자격증을 딴 다음에 수의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크게 나누면 임상이랑 비임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임상은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동물병원에서 만나는 수의사분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픈 동물을 치료하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을 임상수의사라고 하고요. 비임상 쪽은 진료 쪽보다는 연구에 더 가까워요. 연구 쪽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 동물병원 수의사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분들 말고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수의사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비임상 쪽을 먼저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직이다 보니까 신약 개발이라든가 그러니까 약을 만드는 회사, 제조회사 같은 데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줄기세포 혹시 되게 옛날에 줄기세포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줄기세포로 이제 동물에서 사람의 장기를 붙여가지고 키운 다음에 다시 이식하는 그런 일들도 좀 하는 일도 이제 그때도 수의사가 필요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일반 기업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회사가 아니라 공무원으로도 수의사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쪽은 검역이나 공중보건 쪽으로 해서 수의사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리고 질병 컨트롤이랑 예방, 프리벤션 쪽에서도 있는데, 이거 사람 컨트롤하는 질병에 왜 수의사가 필요해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만 하더라도 박쥐에서 유래됐다고 해요. 그럼 박쥐는 동물이지요. 그러면 박쥐에서 유래된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옮겨질 수도 있고, 사람한테 있는 바이러스든 질병들이 다시 동물한테 갈 수도 있는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질병 컨트롤 같은 경우를 수의사분들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인수공동 전염병이라고 하죠. 그런 컨트롤을 위해서 수의사분들도 이런 일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임상이 제가 언급하지 않은 분야에서도 꽤 많이 있는데, 그거는 뭐 조금 더 수의사 쪽에 관심이 있고 제가 연구를 하고 싶다 이러면은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엔 임상 쪽 얘기를 할게요. 임상 말 그대로 아픈 동물을 진료를 하는 수의사의 역할입니다. 이런 수의사 쪽은 크게 이제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컴패니언 애니멀이라고 하는 반려동물,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펫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우리가 키우는 같이 살고 있는 동물. 그리고 또 한 가지 카테고리로는 인더스트리얼 애니멀이라고 해서 산업동물이라고 하는데, 그쪽은 저희가 필요로 해서 키우는 동물들, 예를 들어 뭐 돼지, 말, 그다음에 양식, 물고기라든가 가금류라든가 막 이런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키워지는 동물들.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와일드라이프 쪽, 야생동물 쪽이 이게 세 개의 크게 카테고리로 나눠질 수 있어요.
이 세 카테고리 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컴패니언 애니멀이라는 반려동물은 아까 말씀드렸던 동물병원에서 접할 수 있는 그 수의사분들인데 동물병원도 주로 개, 고양이 위주로 저희가 이제 동물이 많은 수의 사람들이 컴패니언 애니멀로 개, 고양이를 가지고 데리고 같이 살고 있고, 근데 최근에는 이그조틱 펫이라고 해가지고 좀 더 특수 동물,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그림에 있는 카멜레온, 거북이, 그다음에 앵무새, 막 금붕어, 뭐 이런 동물만 전문으로 하는 동물병원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나는 동물병원을 차릴 건데 뭐 이그조틱만 주로 하고 싶어 해가지고 그렇게 가실 수도 있고요. 개, 고양이로 가실 수도 있는데 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전공의를 또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치과, 뭐 안과, 뭐 정형, 외과, 내과 막 이런 쪽으로 사람 병원이랑 똑같아요. 종합병원이랑 생각하시면 되고 그쪽에서 전공을 따고 좀 더 깊게 저는 이 분야만 파겠습니다 하는 수의사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컴패니언 애니멀 쪽은 그렇게 좀 더 개, 고양이 위주의 좀 깊은 공부를 하게 될 수 있고요. 인더스트리얼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보통은 종에 따라서 이제 전문의가 달라져요. 그래서 말 전문 선생님이 되신다든가, 양돈 수의사, 돼지 쪽, 그 다음에 대동물 쪽인 뭐 소, 젖소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양식의 어류에만 초점을 맞추는 수의사 선생님들 이렇게 다 나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와일드라이프 쪽이란 제가 이제 장소에 따라서 동물원과 아쿠아리움을 나눠놓긴 했는데 와일드라이프의 동물원과 아쿠아리움에서 하는 일은 되게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면 물속에 사는 동물을 진료하느냐 아니면 물 밖에 사는 동물을 진료하느냐 이 정도의 차이이고 이런 쪽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다양한 동물을 접하기 때문에 다양한 동물에 대해서 엄청 많은 질병을 공부를 또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씩 분야마다 다르게 이제 공부가 들어가고 이제 다양한 쪽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원이랑 이제 아쿠아리움은 말 그대로 캡티비티 된 동물들을 다루기 때문에 사육하는 동물을 진료를 하는 거라 와일드라이프 말 그대로 야생 동물을 진료하는 거. 진짜 밖에서 야생 동물을 접하는 또 수의사분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야생 동물 구조 치료 기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하는 분들도 계신데 현재 국내에는 그러니까 육생 동물에 대한 야생 동물 구조 치료 기관은 있지만 해양 동물 구조 치료 기관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수족관에서 같이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수의 분야는 질문이 하나 여기까지 있는데요. 네. 혹시 그 졸업했을 때 아니면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어떤 분야로 제일 많이 가나요? 졸업해서 제일 많이 가는 분야는 임상수의사예요. 그러니까 동물병원을 차리시는 분이 제 동기 애들이 연구 분야로 정말 많이 갔거든요. 연구랑 공무원 쪽으로 진짜 많이 갔는데 그래도 반은 개고양이 동물병원 쪽으로 가세요. 이 이유를 하나 말씀을 또 드리면 동물병원이 제일 돈을 잘 벌어요. 그러겠죠. 예. 네. 경제적인 이유가. 그리고 저는 보통 생각을 하면 동물병원 이런 쪽으로 대부분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네. 뻥언니 씨도 지금 그 해양 동물 쪽으로 가 있고 왜 하니까 생각보다 좀 다양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지금. 네. 생각보다 네. 정말 많은 분야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반려동물이 아니라 그 청각장애인을 위한 강아지를 그런 쪽에도 있고요. 군 쪽에도 이제 수의사분이 있어요. 군견을 돌보기 위한 뭐 이런 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것도 공무원이 되겠죠? 네. 진행할까요? 그 다음으로는 수족관 수의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부터는 정말 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수족관 수의사 하면은 제가 수족관에서 일하는 수의사예요 하면 처음에 말했던 사람들이 그러면 어의사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어가 무슨 뜻이에요? 물고기잖아요. 근데 저는 수족관 와보셨을 거예요. 수족관에 와보시면 얼마나 많은 동물이 있는지 보셨을 겁니다. 여기 지금 척추동물만 넣은 거거든요.
어디 뭐 바다사자, 여기 뭐냐 상어도 있고 바다거북 그리고 펭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돌고래도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면은 물고기는 여기서 상어랑 여기 그림에 있는 애는 물고기 얘밖에 없는데 네. 그 중에 일부고 이것만 있을까요? 무척추동물도 있어요. 제가 척추동물만 했지만 해마도 있고 뭐 여기 있는 뭐 갑오징어라든가 문어 막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족관 수의사는 어의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쿠아리움에서 일하는 수족관 수의사는 뭐라고 부르냐 할 때 해외에서는 아쿠아라는 물을 붙이고요. 베테리너리안이 수의사라는 뜻이니까 그거에 약자를 붙여서 아쿠아벳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물에서 사는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수생동물 수의사예요. 그래서 저는 수생동물 수의사고 수족관에서 일하는 수의사는 수생동물 수의사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어의사라고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수산질병 쪽, 수산 양식 쪽을 하시는 분은 어의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분들은 어류만 다뤄요. 딱 양식에 있는. 그래서 수족관 수의사가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살면서 수족관 수의사를 만난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딱 4명 있어요. 저 포함해서. 그리고 제가 처음 시작했던 2013년? 12년 그때에 그 해에는 수족관에 수의사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국내에 최초 1호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예요. 그리고 제 후배들이 지금 한 명씩 수족관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4명 정도의 수의사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족관 수의사 너무 생소하겠지만 이제 처음 만나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수족관 수의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다시 장소로 얘기를 드릴게요. 아쿠아리움이라는 단어는 어원이 어떻게 되냐면 물이라는 아쿠아라는 그 아쿠아를 뜻하는 이게 라틴어였나? 리움이라는 장소라는 뜻의 단어가 전미사가 붙어요. 그러면은 아쿠아리움은 말 그대로 수족관 안에 물이 들어가 있고 이 안에 사는 생물을 돌보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자연이랑 격리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야생이랑은 다르게 이쪽 안에서만 있는 동물을 돌보고 있는 곳입니다. 그 말인즉슨 야생에서 병원균이 들어오기도 쉽지 않고 이 안에 병이 퍼지게 되면 다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프리벤티브 메디슨을 해요. 이게 예방의학이라는 건데 예방의학이라는 거는 이건 동물원과 수족관이 다 마찬가지로 다 격리된 공간에 있는 생물을 돌보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을 하는 후에 치료를 하는 것을 치료의학이라고 하고요. 질병을 발생하기 전에 하는 의학을 예방의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로 예방의학을 하고 있고요. 예방의학에는 무엇이 있느냐? 자, 정기검사를 해요. 정기적으로 메디컬 트레이닝을 통해서 혈액을 뽑고 뭐 위액 채취를 하고 분기공 검사를 하면서 질병이 혹시라도 발생을 할까봐 미리미리 사전에 체크를 해요. 그러게 한 달에 정기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도 검사를 합니다. 수질이 이상한지 그리고 공기 중에 이상한 뭐 문제가 있는지 또 체크를 해요. 그 다음에 영양관리가 들어가요. 영양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영양이 부족한 게 있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구충을 하고 백신도 해요. 우리 코로나 걸리기 전에 백신 맞으면서 예방하려고 막 주사들 맞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백신도 다른 질병이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백신을 합니다. 또 검역을 통해서 외부에서 새로운 동물이 왔을 때 그 동물이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격리된 상태에서 완전히 문제가 없을 때까지 돌본 다음에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같은 동물들과 같이 둡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하더라도 항상 사고는 발생을 하고 질병이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질병 아까도 말했지만 한 수조에 있는 애들은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얘기를 다시 해드릴게요. 코로나 우리 막 마스크 쓰면서 옆에 사람들한테 감염될까봐 되게 같은 공간에 있으면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저희도 같은 수조에 있는 애들은 질병이 발생되는 애들이랑 같이 있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회사된 애들은 반드시 부검을 해서 원인을 밝혀요. 그리고 원인이 확인이 되면 그걸로 같은 수조에 있는 애들한테 예방적으로 약이 들어가던가 치료가 들어가던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동물원과 수족관의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동물원에서도 똑같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족관만의 특징이 뭐냐?
동물은 육상에서 사는 동물들을 돌봐요. 그러니까 폐를 가진 애들을 치료를 하기 때문에 육지에서 진료를 하는 게 쉬워요. 근데 물고기들, 어류, 상어 이런 애들은 아가미가 있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아가미로 호흡하는 애들은 물 속에서만 호흡을 해요. 저희가 폐를 가진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호흡을 못하듯이 얘네는 물 밖에 나오면은 호흡을 못해요. 아가미는 말 그대로 물 속에서 있을 때 호흡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물들을 할 때는 큰 애들을 진료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진료를 하고요. 수술을 하더라도 항상 아가미는 물에 젖어 있어야 돼요. 애의 호흡을 위해서. 대신 수술 부위는 물 밖으로 노출을 시키고요. 이거는 제가 주사를 넣는 장면이에요. 이거 센트 타이거 샤크라고 엄청 무섭게 생긴 상어인데 생각보다 온순한 상어예요. 그리고 얘가 밥을 잘 안 먹어서 밥을 잘 먹게 하기 위해서 무섭게 생겼죠. 제가 주사를 들어가는데 물속에서 이렇게 주사를 놓습니다. 체열도 물속에서 하고요. 웬만한 고정 수술이 아닌 이상은 제가 이렇게 큰 애들은 물 밖으로 안 빼고 물속에 들어가서 저희가 진료를 합니다. 주사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족관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수족관뿐만 아니라 이건 동물원에서도의 역할인데 이제 동물원은 야생동물 구조치료기관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제 거기까지는 구조치료까지는 한정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구조치료기관, 해양동물 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면서 여기 돌고래를 구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구조 역할도 하고요. 최근에 수족관은 전시만 하는 곳이 아니라 종보전 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은 상어의 번식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제한적인 곳에서 안정적으로 번식을 일으킨 다음에 야생으로 방류하는 활동도 하고요. 그다음에 구조된 애들은 치료를 마치고 다시 방류를 하는 일을 합니다. 방류라는 단어 생소하죠. 왜냐하면 방사는 육상동물한테 쓰는 말이고 방류는 물속에서 사는 동물한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치료 끝난 다음에 위기에 처한 구조 생물들을 데려와서 그다음에 치료를 마치고 그다음에 물 밖으로 방류를 하는 일, 이렇게 수족관이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데에서 수의사가 역할이 엄청 중요해요. 아픈 애가 왔는데 당연히 치료해야 되겠죠. 번식 연구를 하는데 수의사가 빠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수의사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관 수의사의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이거는 제가 대충 내가 하는 일을 쭉 적어봤어요. 근데 이거 하루에 다 못해요. 엄청 일이 많은데 이거 그냥 폐그체가 있으면 2번만 하더라도 2-3시간 걸리고 그리고 뭐 수술한다? 그럼 하루 종일 할 때도 있어요. 한 반나절은 그렇게 쓰입니다. 근데 오전에 제가 수족관을 돌면서 이상 있는 애들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미팅을 통해서 이상이 있는 애들을 히스토리를 들은 다음에 그날의 진료 일정을 정해요. 정기검사만 하더라도 검사하는 데만 반나절이 지나가기 때문에 요거를 하루에 다 하지는 못하고 이제 이거를 뭐 달에 걸쳐서 이렇게 스케줄을 짜가지고 합니다. 네, 모든 것들은 다 기록이 남아야지 나중에 제 지적 자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 달간의 업무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들어보니까 이거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릴게요. 아쿠아벳 어떻게 되냐고요. 수생동물 수의사. 당연히 수의사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해양생물에 관한 지식을 써놓은 게 학교에서 진짜 배우는 게 개, 고양이 위주로 많이 배워요. 이거는 전 세계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근데 개, 고양이 위주로 배우고 이제 좀 제가 영국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 미국만 하더라도 대동물 가고 싶어가지고 갈라진 때가 있기는 해요. 대동물을 하고 싶어서. 근데 기본적인 지식은 거의 개, 고양이로 배우기 때문에 해양생물에 관한 지식을 배울 기회가 거의 없어요. 조금은 배우는데 너무 좁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면 그 부분을 파야해서 혼자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처럼 연수를 다녀오면서 계속 배울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런 분야에서 이스턴십이라든가 인턴십이 되게 발달이 돼 있어요. 물론 국내는 아니고 다 해외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스웨덴인가? 이쪽에도 있고요. 구조치료기관이. 미국에는 굉장히 몇 군데가 있고요. 캐나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이 바로 환경이기 때문에
공기 중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뭐 이런 거 밝히는 것처럼 수질에 문제가 있으면 애들 질병이 바로 와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먹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요새 느끼는 게 환경과 진짜 먹는 게 어떻게 먹이느냐에 따라서 애들이 엄청 잘 건강하게 있을 수 있다. 병도 잘 안 걸릴 수 있다.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이빙 자격증, 그다음에 수영 할 수 있으면 진짜 도움이 되죠. 수생동물 수의사예요. 이거 없으면 물속에서 진료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확실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실용적인 사고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일이 다 그럴 거예요. 저희 수생동물 수의사뿐만이 아니라. 근데 수의사들 되게 중요한 게 관찰력과 관찰력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야생동물은 절대로 자기가 아픈 거를 드러내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가 약하다는 걸 알면 다른 개체가 공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잡아먹힐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자기가 아픈 걸 잘 안 드러내요. 그래서 야생동물을 할 때는 얘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아니면 눈에 띄게 이상하다 하면 너무 늦었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기검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열심히 관찰을 해야 돼요. 밥을 어떻게 먹는지, 수영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그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팀워크 되게 중요해요. 저 큰 생물 할 때 아까 다 사진에서 보면 옆에 아쿠아리스트들이 있었죠. 아쿠아리스트들이 옆에서 같이 잡아주지 않으면 저는 거의 혼자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팀워크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체력이 진짜 좋아야 돼요. 체력이 좋아야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건강한 생체를 유지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생물과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왜 임상수의사 동물병원에 계신 분이 많냐고 물어봤죠?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들면 진짜 수의사 하시고 전공을 딴 다음에 그 분야로 가면 진짜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 길을 택한 이유는 난 동물들과 살고 싶었고 그리고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물속에서 사는 동물을 진료하면서 살면 좋겠다. 그게 진짜 행복하겠다 싶어서 이 길을 택한 거고 물론 그분들보다는 덜 벌지만 저는 솔직히 내가 하는 일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겠다 싶으면은 뭐 집안이 너무 좋으면은 또 뭐 일은 원하는 거 하면서 집안에서 이제 돈을 받고 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저 부족하진 않게 삽니다. 네. 예. 그래서 생물과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쪽 분야 야생동물 쪽으로 오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야생동물 쪽은 비교적 돈을 많이는 안 받는데 제일 많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해외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국내 얘기고요. 에버랜드 수의사분들은 꽤 많이 받아요. 거기는 삼성재단이기 때문에 많이 받습니다. 네. 네. 자, 여기까지가 네, 제 예. 발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 좀 해도 될까요? 네네. 예, 지금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 좀, 들으면서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니까 얘기하고 하는 거라든지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저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전혀 다른 분야, 옛날에는 학생으로 서로 만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혀 다른 직업에서 저는 이제 유학원 원장으로서 오랫동안 20년 가까이, 그리고 이분은 수의사로 10년 이상 이렇게 일했던 분이시니까. 그래요. 어떠세요? 지금 해외에서 이렇게 지금 여기는 유학을 가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걸 볼 텐데, 혹시 해외에서 수의사 라이선스를 받고 지금 일하시는 분을 혹시 들어보거나 뭐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많죠. 저희 동기만 해도, 영국 수의사 자격증 따신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거의 이제 저희 동기가 아니라 이제 선배인가 후배이기 때문에 잘 친분은 없는데 미국 수의사로는 진짜 많이 가요. 왜냐면 미국의 수의사들에 대한 대접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사보다도 훨씬 잘 받는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에서 의대생을 만났더니 수의대라고 했더니 와, 너 진짜 돈 많이 벌겠구나. 이렇게 말을 한 의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의사들에 대한 그게 굉장히 인식이 굉장히 높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분명히 영국도 좀 더 선진국이기 때문에 아마 더 높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예전에 바다코끼리 수술을 할 때 저희가 영국의 수의사 선생님들을 불러서 같이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다 와일드라이프 쪽에 계신 분이긴 했지만 그분들도
삶의 퀄리티는 엄청 높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미국은 수의사뿐만 아니라 의사고 네, 의사도 굉장히 전문직이다 많은 보니. 급여를 받고요. 영국은 이제 아무래도 의사는 그 NHS 소속이다 보니까 급여를 받아야 되니까 차이가 있는데 미국은 영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미국은요? 영국에서도 영국에서도 그 의사가 되면 영국에서는 수의사가 되면 가장 급여가 높은 직업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통계상 네네. 수의사가 제일 높고, 네네. 그죠? 네, 그래요. 그 다음에 혹시 그러면 수의사가 되면 이제 영국에서도 이렇게 그 라이선스 받고 한국에서 수의사 시험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의사 시험을 볼 때, 그 패스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일단은 저희가 국내에서 있는 커리큘럼을 다 맞추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패스할 확률이 한 80% 이상은 되거든요. 그래서 국내 커리큘럼을 다 맞추면은 그렇긴 하지만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국내에 시험을 본다고 한다면 지식은 굉장히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말로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준비를 할 때 시험 보기 전에 저희가 이게 의대도 마찬가지인데 10일 정도는 같이 그 호텔에서 같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시험에 이런 종류가 많이 나오겠다라는 그런 자료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때 같이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기본 지식을 다시 세분화해서 좀 더 시험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그 수의대 정원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지금 제 생각에는 굉장히 수의사가 우리나라에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팬데믹 때문에 더 그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동물 관련된 산업이 워낙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런 수를 늘리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혹시 그 학교 주위 뭐 좀 이수선이 부족하다든지 뭐 이런 걸 느끼나요? 뭐 현장에서 수의사가 좀 이름이 네. 좀 인력이 많이 일단은 필요하다든지 뭐 이런 거. 페이닥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페이닥터 구하기가 되게 쉽지 않다고. 페이닥터는 이제 자기 병원 차리시는 분이 더 많고 페이닥터를 들여야 자기 병원도 커지고 하는데 그게 아직 이제 일이 잘 원활히 돌아가니까. 근데 페이닥터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인력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페이닥터의 그 급여 수준도 되게 올라가 있어요. 그렇긴 한데 K닥터라고 저희 예, 네. 월급 예, 수의사. 예, 예. 그러니까 그 K닥터는 그 큰 기업에서 뽑나요? 아니면 개인 병원에서 K닥터를 개인 뽑나요? 병원에서도 있고요. 기업형 병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크게 병원을 차려서 종합병원 같은 병원들도 있는데 거기는 오히려 페이닥터들이 조금 많이 가고 싶어요. 배우는 것도 많고 근데 이제 개인 병원에서는 조금 페이닥터를 모집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음. 아까 정원 물어보셨는데 영국은 정원이 어떻게 돼요? 지금 학교마다 좀 다른데 지금 뭐 100명에서 많은 데는 뭐 200명 정도? 제일 많은 데가 글라스고가 한 외국 학생 130명, 영국 학생을 70명 뽑아서 한 200명 정도 뽑아서 글라스고가 와, 제일 많아요. 근데 7개의 학교만 있고 그다음에 신규 학교들이 한 3군데 더 있고 뭐 그런 식이에요. 총 11개 한 학교거든요. 11개의 학교에 수의대가 있다. 예, 예. 영국은 학교 10개 정도 되나요? 11개 수의대가 있는 수의대고 학교가? 예, 예, 예. 11개. 한국도 11개 정도에 있어요. 근데 정원이 한 50명 내외거든요. 그런데 어, 건국대만 거의 100명 정도 뽑고, 는 거의 50명씩 돌아가요. 그리고 커리큘럼상의 문제고 교수님의 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 학교가 제일 교수님도 많고, 이게 딱 정원에 맞춰서 진짜 그 교육의 질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지방에서 온 학생들이 잠깐 익스체인지 스튜던트로 잠깐 왔을 때 되게 부러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의 학생한테 그 커리큘럼 이렇게 많은 뭐라 그럴까 기회가 주려면 인원이 되게 많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들긴 하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게 아마 규모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학교가.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조지아에 있는 학교가 어디지? 조지아텍 같은 데나 하여튼 그런 데에 있는 수의사들 그 규모가 엄청나거든요. 병원에서 일하는 수의사들의 규모라든가 그런 거 생각하면은 영국도 그렇게 크게 기회가 많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인원수를 보니까. 영국에서는 그 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제가 처음에 유학을 할 때도 아, 한 5군데, 6군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계속 좀 늘어나면서 11개 학교까지, 지금 음, 2023년에 예고된 학교까지 11개까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필요에 의해서 계속 영국은 뭐, 영국의 대학교들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결정을 하면 바로 그 수를 늘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반려동물의 수가 정말 급증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진짜 수의 직업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거든요. 국내에도 마찬가지고요. 네. 거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어, 지금 동물에 대한 복지 뭐 이런 것들 더 생겨나고 법도 더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네. 예. 듣고 싶은 얘기는 너무너무 많긴 하지만 지금 시간 네네. 관계상 그리고 네. 오늘 2시간 동안 계속 이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저는 네네. 너무 재밌게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듣는 분들은 굉장히 좀 긴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오늘 힘들었지. 수의사님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또 네. 개인적으로 저희 연락 또,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네.